NHL 자유계약 시장이 열리면서 선수들의 계약과 트레이드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각 팀별로 어떤 영입과 보강이 있었을까요? KHL에서 활약하고 있는 여러 선수들이 이번 NHL 드래프트에서 상위 지명을 받았는데요. 한 주 동안에 있었던 KHL의 주요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안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안양 한라는 홈에서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를 연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5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45회입니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이고요. 낮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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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참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다시 모여서 녹음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이군요. 벌써 NHL 시즌이 끝났지만 바로 지난 일요일부터 국내 실업부 대회가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는 다시 또 아이스하키에 좀 더 활기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245회 여러분이 주신 댓글 먼저 보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이번 주에 댓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만에 모인 이유도 있겠죠.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보죠. 유튜브에 노매드 하키님 10월 5일 월요일 댓글 주셨는데 상무도 나와야죠 하셨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현재 안양한라 대명 킬러 웨일즈 하이원 이렇게 세 팀이서 실업부 대회 출발을 했는데 여기에 상무까지 들어와서 네 팀이 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모든 그 리그나 대회가 팀 수가 홀수면 좀 애매합니다. 짝수여야 좀 경기 일정 짜기도 좋고 상무 빨리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노메다키님 감사하고요. 에드워드 마님 10월 6일 화요일 댓글 NHL 시즌은 아마 내년이나 개막할 듯한데 문제는 82경기를 다 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점점점 하셨어요. 올해 연말에 개막을 하게 된다면 정규 시즌을 언제까지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까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도 야구도 올 시즌에 초단축 시즌이었잖아요. 60경기였나요? 네, 지금 포스트 시즌 하고 있습니다만 NHL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는 게 좀 있나요, 현재? MLB는 이제 노사 간 이제 갈등 같은 것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이제 길어진 거고 NHL은 이제 계획을 잡기로는 11월 1일을 잡고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11월 1일이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가능성이 이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12월 중으로는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1월 초에는 갈 것 같은데 초단축 시즌으로 가는 것보다는 82경기랑 풀 플레이오프를 배트맨 총재는 계속 이제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석 달 정도 늦게 시작하는 시즌이 될 텐데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또 내년 한 석 달 정도 늦게 끝나는 일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원래 일정을 소화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이번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이런 거 다 없애기로 하면서 이제 휴식주나 바이위크나 올스타 위켄드가 일단 없어지면은 각 팀이 다 3주 정도는 추가적으로 확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플레이오프처럼 버블에서 한다고 보면은 플레이오프 일정도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7전에 백투백 한번 섰고 이러면은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플레이오프가 예전에 3달 걸리는 게 2달 걸리는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82경기를 하면은 예선 라운드를 할 필요가 또 없어지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보면은 조별이나 예선 라운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고 보면은 그냥 플레이오프 7전제가 단축돼서 진행이 되고 버블에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는 좀 무리를 하면은 석 달까지는 아니고 한 달 반 한 달 정도? 네.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 정도로 해서 좀 어쨌든 오프 시즌 이제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규 시즌 경기도 예전에는 이틀 3일에 하면은 이번에는 올해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NHL이 진짜 법을 4개 잡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규 시즌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고 이러면은
그건 이제 홈어웨이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NHL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그 MLB 예를 보시면은 MLB가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국경을 넘나들고 토론토 이제 캐나다 당국이 먼저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론토가 올해 홈 경기를 못했죠. 네.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NHL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캐나다는 그런 조건이 좀 이제 까다롭죠. 까다롭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법을 내게 자꾸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좀 단축 시즌보다는 풀 시즌을 가는데 엄청나게 이제 꾸겨 넣어가지고 가겠죠. NHL 사무국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확실하게 나온 얘기는 없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에드워드만님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미국 매니아님 10월 13일 화요일에 댓글 주셨습니다. 선수 시장은 팀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이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거래 중이고 드래프트도 끝이 났네요. 미국 스포츠의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드래프트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현섭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최근 10년 동안 최악의 로터리 픽과 최고의 스틸 픽이 뭔지 궁금하네요. 로터리 픽은 높은 순위에 뽑은 픽이고 스틸 픽은 낮은 순위에 뽑은 픽입니다. 하셨습니다. 최악 로터리 픽은 진짜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렸습니다. 2012년 1라운드 1순위 나일 야쿠포프 선수입니다. 나일 야쿠포프 러시아 선수요. 네. 진짜 이거는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렸어요. 진짜 이거는 1라운드 1순위. 그 정도로 망한 1순위를 진짜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였기 때문에 야쿠포프 선수가 옛날에 사르니아 스팅이랑 이럴 때 있을 때는 막 스탠코스 선수 기록에도 비슷하게 이제 나란히 서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득점 같은 부분에서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다 야쿠포프 지명할 거라 그랬습니다. 1순위에. 그리고 실제로 에드먼턴이 야쿠포프를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진짜 공격 딱 하나밖에 게다가 슈팅 딱 하나밖에 모르는 선수가 NHL에서는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이 선수는 좀 오파스의 태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말하는 거 잘 안 들어먹히는 선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나일 있었고요. 야쿠포프 선수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예. 저희가 KHL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경기 중계 그렇습니다. 방송했을 때 방송에서 언급됐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 선수가 NHL 1라운드 1순위 지명받았는데 NHL에서는 빛을 못 봤다. 네. 뭐 사실 공격에서 뭐 빠른 스케이팅 이런 건 괜찮은데 뭐 몸을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공격에서도 뭐 그다지 아주 좋지 않은데 그냥 슛 하나 거의 원툴 거의 가까운 이런 선수가 됐기 때문에 야쿠포 선수 거의 이제 유일한 이제 거의 경쟁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최악의 픽. 이 정도고. 최악의 경쟁자가 없다. 실제로 지금 KHL에서도 밀려서 지금 아무르에서 뛰고 있거든요. 네. 사실 아무르에서 그때 바이아웃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팀이 주워갈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KHL에서 야쿠포프 모습 봐도 KHL에서도 그거 현재 그 최하위권 팀의 그렇- 몸담을 만큼 썩 좋지. 입지가 거기서도 좋지 그렇게 못하군요. 빛나지도 않아요. 플레이가. 나일 야쿠포프 선수가 좀 자리를 잡았어야 지금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좀 팀의 중심으로서 아 괜찮죠. 그러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그러면은 네. 그렇게 됐다면은 맥데이비드나 그 드라이사이트를 분리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게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기 윙어로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네. 성장대로라면 한다면 지금 스탬코스 선수가 윙어로 전환해가지고 포인트 옆에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네. 나일 야쿠포프 1초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최악의 픽으로 일단 밝혀주셨고 그러면 최고의 픽 누군가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년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2011년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2010년까지 넣으면은 2010년 8라운드 아니구나. 2010년에 178순위에 지명됐던 8라운드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오타가 난 것 같고 정리하다가 네. 5라운드인가 6라운드였던 것 같은데 마크 스톤 선수가 아 2010년도에 178순위로 뽑혔단 말이에요. 마크 스톤 선수가 178순위였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오타와가 뽑았는데 이 선수가 스케이팅에 명백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할 거다라고 다 이야기했는데 스케이팅 약점이 해결 딱 되면서 약점은 있지만 많이 좋아지면서 진짜 좋은 선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2010년이기 때문에 11년 전. 예, 네. 그렇고 3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찾아봤는데 예, 일단 가장 최근 픽 선수들은 이제 별로 뛴 게 없기 때문에 약간은 없어요. 근데 2012년에 5라운드 130순위 뽑혔던 코너 엘러벅 선수 네. 1번. 2번
2012년 4라운드 120순위에 뽑혔던 제이콥 슬레이빈 선수, 네. 그리고 2014년 4라운드 112순위에 뽑혔던 빅토르 아르비드손 선수가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중에 좀 고르는 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헬러버기 가는 게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슬레이빈 선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선수가 패시 선수랑 거의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캐롤라이나 최고 수비 페어는 패시 슬레이빈 페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근에는 이 두 선수들이 다른 페어로 뛰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슬레이빈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 세 명 중에 한 명 뽑으라고 하면 그래도 헬러버그를 뽑아야겠죠. 아무래도 작년에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네. 작년 그 수비 그렇게 빠졌는데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NHL의 그 이름난 골리 중에 한 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NHL이 최근에 골리를 상위 지명 안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하위 지명을 해서 잘 키워도 뭐 좋게 나오고, 근데 상위 지명을 했다고 해서 아주 성공한다는 이제 보장은 제일 없는 포지션이 골리거든요. 그래서 뭐 최고로 뽑으면 헬러버그를 뽑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슬레이빈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제 픽입니다. 어쨌든 헬러버그, 슬레이빈, 아르비두손 이 세 선수 다 100순위 바깥에 그렇죠. 거의 뭐 4라운드 이후에 지명을 받았던 선수들인데 예. 현재는 뭐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해 있고 이현숙 기자님이 최고의 픽으로 꼽을 만큼 좋은 선수가 되어 있군요. 이번 드래프트 뭐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는 다음 주에 한번 쭉 살펴보면서 한번 기대와 예상과 전망을 해보기로 하고요. 스톤 계산해 보니까 6라운드인 것 같네요.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댓글 또 잘 보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댓글 유튜브에 잉도님이 저희 녹음 들어오기 직전에 오늘 10월 14일에 댓글을 주셨습니다. 우승하고 났더니 셀러리 캡이 발목을 잡네요. 타일러 존슨의 성적이 안 좋았다 해도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7년짜리 계약 때문이겠죠. 한편 다른 팀들은 알차게 보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왕조의 꿈은 힘들 것 같네요. 드디어 국내 리그도 개막했습니다. 한라가 4인 디펜스로도 대명을 이기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바뀌면서 직관의 꿈을 꿨지만 동시에 대학이 대면 개강을 해버렸네요. 당분간은 온더스포츠에서 시청하는 것으로 한을 풀어야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건강 더 잘 챙기시고 좋은 하키 소식 많이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원팀들 우승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기를 같은 마음이고요. 직관 역시 꿈꿨지만 아쉽네요. 대학생이신가 보군요. 대면 개강을 했다. 그래도 그게 더 좋은 한게 좋은 거죠. 예,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예. 네. 그 템파베이 팬이신 것 같습니다. 예. 템파베이가 우승을 했는데 오늘 사실 이따가 제가 내용을 잠깐 보니까 템파베이 라이트닝은 언급이 되지 않던데. 예, 별로 뭐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아직까지 뭐가 없나요? 예, 뭐 뭐 영입이라든지 움직일 보강이라든지?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요. 근데 네. 뭐 사실 재계약이 이제 관건인 팀이었는데 어쨌든 존슨 웨이버 공시를 딱 때리면서 좀 움직임을 보이는데 거의 그게 뭐랄까 눈에 띄는 움직임 중에 하나일 정도로 막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템파가.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웨이버 공시를 한 이후에 마이너의 이제 셀러리를 박아버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이너의 셀러리를 이제 마이너로 그러니까 보내가지고 1군에만 안 올리면은 그게 옛날엔 캡에 안 잡혔었어요. 예. 그 웨이드 레든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뉴욕 레인저스가 캡을 묻어버린 옛날의 적이 있어서 예.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난 12회 개정 때 이거 관련 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계약이면은 최대 이제 시즌마다 다른데 최대 이제 캡을 이제 마이너에 넣는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캡은 100만 달러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존슨 계약이 연간 500만이기 때문에 마이너를 넣는다 해서 500만을 구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딱 100만만 딱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0만은 그대로 캡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템파가 여러 가지로 지금 피곤한 상황이 됐는데 예. 이거를 사실 처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바이아웃을 하면은 캡이 너무 오래 남고요. 바이아웃을 하면은 바이아웃 이제 그 계산 금액
계약이 이제 원래 계약 이제 남은 계약 기간 2배로 걸쳐가지고 남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캡이 너무 오래 남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바이아웃을 하면 결과적으로 UFA가 되기 때문에 남 좋은 일만 하는 거거든요. 예. 남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다고 트레이드를 하자니? 이거는 다른 팀 입장에서 템파가 이제 도와주는 격이 될 수가 있고, 뭐 템파 입장에서는 뭐 지명권 한 장, 뭐 한 2장 얹어주면서 선수를 줘서 당장 손해로 볼 수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템파가 그 캡을 확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템파가 캡 확보돼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RFA 선수인 세르가초프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 한두 명 재계약 딱 해버리면은 그래도 템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부 상위권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입장. 그래서 존슨 계약이 너무 애매해져 버렸어요. 이게 우승한 팀들은 다들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셀러리 캡은 한정돼 있고 뭐 기대치는 예. 있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되는.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캡 상한선이 안 올랐습니다. 예. 원래 보통은 매년 이제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동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템파가 참 운이 없는 건데 그래도 템파는 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은 예. 있죠. 근데 또 그래도 이제 이래도 우승을 못하고 이런 상황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런 팀들이 더 많고. 좀 다행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나마 좀 어두운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보자면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왕조를 구축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셀러리 캡이 도입이 안 됐으면은 시카고가 지금까지 해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케인 테이브스의 돈을 그 정도 쓴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그렇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시카고는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캡으로 빠져나간 자원을 못 메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못 메운 거를 그래도 뭐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걸로 조금 이제 버텼던 게 2010년대 초반에서 성적이 이제 쭉 났는데 그 뒤로부터는 예를 들면은 뭐 시브룩 선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부상으로 신음했는데 그거 빈자리 못 메웠죠. 얄마르손 선수 몇 년 전에 애리조나 떠났는데 얄마르손급 자원을 못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진 깊이가 그냥 팍팍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사실 뭐 시카고 보면 그렇게 나이 많은 팀도 아니에요. 지금 주축 선수 보시면은 뭐 알렉스 데브린킷이라든가 딜런 스트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쿠발리크 선수 25살밖에 안 됐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젊은 팀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예전에 이제 케인 테이블스한테 그냥 돈 줄 수 있어요. 이 두 선수는 뭐 그래봤자 2천만 달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간 자원 이 빠져나간 부분에서 그 캡이 안 돼서 저는 못 메운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난 선수가 없었습니다. 뭐 올해 같은 부분도 대표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시카고가 사실 2010년대 그 우승한 뒤에 뭐 버플링 가고 레드 나가고 캠벨 나가고 진짜 나가는 선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은 캡을 잘 이제 다루는 것도 그런데 어쨌든 뭐 시카고도 3번이었죠. 2010년, 우승을 10년, 13년, 10년, 13년, 15년이었나 어쨌든 3번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좋은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템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은 뭐 위기는 극복을 할 가능성은 있는 거고 뭐 수완을 잘 발휘를 하면은 어쨌든 올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단장의 이제 능력을 좀 기대해 봐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국내 대회는 이따가 박힘찬 PD와 함께 리뷰를 해 볼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고요. 잉동님 비롯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할 댓글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비하인드넷 오늘 풀어야 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5회 오늘은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자유계약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여러 계약 소식이 계속 줄을 잇고 있고 저는 이걸 어떻게 다 정리하시는지 엄두가 안 나는데 선수도 너무 많고 이게 뭐 규모도 크고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현섭 기자님이 그 뉴트럴 존이라고
다음에서 NHL이라고 검색만 하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뭐 매일 업데이트도 하고 계시지만 오늘 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는 소개 못 드리고 좀 간략하게 시간 한정된 내에서 언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다 소개해 드리려면 24시간 르망처럼 참 못 잡니다. 거의 뭐 끝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계약들 중에서 좀 분류를 해주셨네요. 카테고리별로, 팀별로 주제를 예, 좀 잡아주셨어요. 총 11팀이 오늘 나올 예정이고요. 뭐 특별히 뭐 이런 주제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까요? 예, 뭐 그냥 잘한 팀, 괜찮은 팀, 그래도 생각은 있는 팀. 기대가 그냥 된다. 뭔 생각이지? 이런 좀 느낌? 이런 느낌의 팀도 있고 네. 어쨌든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좋은 보강을 한 팀, 2팀 뽑아주셨는데요. 잘했다. 예, 뭐 그냥 기대가 잘했다는 된다. 거죠. 네. 이 정도면 괜찮다. 첫 번째 팀 어딘가요?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표적인 선수 엘릭스 피에트란젤로 선수 들어왔습니다. 예, 뭐 네이트 슈미트 선수를 보냈는데 페트란젤로 선수가 들어왔는데 요거 예. 한 장만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공격 부분에 사실은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베이거스에 100% 들어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베이거스 공격진이 전반적으로 공격 가담도 열심히 바바바박 하는 데다가 역습 같은 부분도 그렇고 파워 운반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선수들을 베이거스는 뽑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기여는 가능하지만 파워 운반, 패싱, 포지션 이런 거 다 기여는 가능하거든요. 피에트란젤로가. 근데 100% 칼라에 들어맞을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격에서 기여 자체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자원은 틀림없고요. 게다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약점이 뭐였냐면은 수비 1번 페어의 경쟁력이 다른 팀과 비교를 해서 다른 강팀과 비교해서 아주 컸냐라고 하면 사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이트 슈미트 선수라든지 네이트 슈미트 선수가 이제 1번 수비수로 1번 페어 수비수로 나왔고 그 뭐 짝으로는 여러 선수들이 그동안 뭐 확장 드래프트에서 시작부터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무게감이 있거나 수비 지역에서 와 완전 믿을만 하다라는 선수는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카드가 페트란젤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숙련에 가까운 약점을 한 방에 해결을 하는 느낌이 됐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은 움직임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율을 냈고 조금 더 이제 뒤에 댈러스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 시즌은 조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수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플레리 선수를 처분을 안 하고 레네르 플레리를 동시에 데려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즌이 단축이 되고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되고 백투백 경기가 예를 들면 많아지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주전이랑 백업의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베이거스는 플레리를 데려가는 데다가 피에트란젤로 데려왔습니다. 네. 물론 뭐 플레리를 보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됐을 수 있겠지만은 상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것도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카드도. 그렇기 때문에 뭐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가 굉장히 적지만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네이트 슈미트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데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그럴 수 있겠죠.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뭐 현재 기본 전력은 있는 팀인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릭스 피에트란젤로 선수 이 한 선수 보강만으로도 합격 이렇게 평가를 주셨어요. 좋은 보강을 한 팀 한 팀 더 있습니다. 콜로라도 애벌란치입니다. 콜로라도 애벌란치는 꽤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미 등장을 했네요. 예, 뭐 트레이드로 브랜던 사드 선수 영입을 했고 브라코프스키, 니추시킨, 그레이브스를 재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스랑 트레이드하면서 더번 테이브스 선수도 데려왔네요. 네. 뭐 자도로프 선수가 일단 떠나게 되긴 했는데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도로프 선수가 이제 워낙 몸도 크고 리치도 좋고 터프한 플레이도 잘하는 데다가 뭐 포인트샷이 막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 강력한 슛을 때릴 수는 있는 선수라서 도움이 되는 선수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활용 자체는 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많은 역할을 부합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뭐 3라인 뭐 이럴 때 쓸 때도 가끔 간혹 있으면서 그런 부분 보였는데 아일랜드스에서 눈에 아주 확 띄진 않지만 참 좋은 플레이 많이 했었던 더번 테이브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3번 페어 예를 들면은 그냥
기용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것도 결코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간 거를 잘 메웠고요. 사드 선수 같은 부분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란데스코그 선수가 어쨌든 1라인에 뛴다고 하면은 뭐 2라인에 사드 하면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이 선수도 마무리 선수 능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콜로라도 체제에 참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드가. 예. 그래서 좋다. 그리고 톱6 활약했었던 브라코프스키 파워플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스페셜맨으로도 많이 출전했던 이추시킨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잘 잡았고 그러니까 팀의 컬러에 맞는 선수들도 괜찮은 수준의 계약이 잘 맞았고 그리고 지난해 아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선수도 콜로라도 수비 안정화에 아주 지대한 공을 세웠던 선수가 라이언 그레이브스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도 재계약을 하면서 이 선수가 좀 공격을 이제 공격을 한 번에 팡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플레이도 잘하면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샷블락 이런 것도 진짜 잘하는 선수거든요. 예. 이 선수랑 3년 거의 300 몇십만 달러였던 것 같은데 거의 스틸에 가까운 저가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콜로라도는 팀 컬러에만 공백 자원 잘 메웠고 팀 컬러에 맞을 법한 선수를 영입한 데다가 팀 컬러에 그동안 잘 녹았던 선수들도 주요 자원을 다 재계약했기 때문에 오프시즌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와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좋은 보강을 한 팀으로 선정이 됐는데 두 팀 다 올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정말 아쉽게 우승의 꿈을 접어야 됐던 그런 팀들인데 다시 좀 대권 도전할 수 있는 별에 무너졌죠, 둘 다. 별. 그렇네요. 다시 대권 도전을 할 수 있는 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점을 유지한 보강을 한 팀이라고 해서 역시 두 팀을 뽑아주셨는데요. 장점을 유지했다. 뭐 주요 선수를 지켰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팀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뭐 보강이라든지 재계약을 한 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댈러스 스타스를 이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계약은 라데크 파크사 선수랑 안톤 후도빈 선수가 어쨌든 메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예. 얀마르크 선수가 이탈을 하긴 했거든요. 얀마르크 선수 참 드문드문 잘 활용을 하던 선수였는데 그래도 디킨슨, 키비란타 같은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디킨슨 선수가 참 괜찮은 모습이 매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얀마르크 선수 빈자리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 3라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파크사 선수는 수비적인 부분은 과 동시에 뭐 15골 정도까지는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풀시즌 건강하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2, 3라운드에서 좀 펀치력을 이제 심어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후도빈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FA 시장이 그냥 나가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 재계약. 게다가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팀의 강점이었던 비숍, 후도빈 그대로 유지했죠. 게다가 리치 잘 살리는 뭐 파크사 이런 선수들과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강점이 유지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힌트, 구리아노프 요 두 선수인데 요 두 선수도 사실 꽤 중요 자원입니다. 근데 RFA이기 때문에 좀 협상하기가 약간은 수월해요. 이제 UFA 선수들보다는. 그래서 지금 캡이 600만이라서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은 진짜 협상 잘하면은 한 1, 2년 해서 둘 다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두 선수까지 남으면은 댈러스는 진짜 거의 뭐 준우승 전력 그대로. 네, 거의 그대로 거네요.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파크사 후도빈 뭐 대표적으로 지금 계약이 언급이 됐는데 댈러스 스타스도 뭐 좋은 전력을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점을 유지한 보강을 한 팀 한 팀 더 있습니다. 몬트리올 커네디언스입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는 어떤 계약이 있었나요? 조시 앤더슨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받아오면서 아주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요. 타일러 토폴리 선수도 몬트리올이 영입을 하면서 공격수 2명이 일단 굉장히 눈에 띄는 영입이 됐네요. 예. 뭐 그 뒤 에드몬드선 선수도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권리 계약을 해오면서 계약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격 2명, 수비 1명. 제이크 앨런 선수도 시즌 끝나자마자 트레이드를 해왔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일단 여러 라인에서 다발적인 공격. 일단 플레이오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적인 부분으로 재미를 많이 봤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몬트리올 경기를 봤을 땐 그래도 여러 라인에서 다발적인 공격, 머신건처럼 쏟아지는 좀 그런 공격이 매력적인 팀입니다. 예. 근데 앤더슨이나 토폴리는 이러한 팀 컬러를 완벽하게 부합을 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 두 선수가 뭐 역습 능력 같은 부분도 물론이고 마무리 능력도 사실 20골 이상을 넣어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괜찮단 말이에요. 예. 다만
다 좋은데 앤더슨 계약은 좀 길어도 너무 긴 감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앤더슨이 몇 년이었죠? 7년 계약이었던 것 같은데 아, 좀 길어요. 사실 이거는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최근에 앤더슨 선수가 건강하게 좀 시즌을 보낸 게 최근 3시즌 동안 2시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은 뒤로 가면 갈수록 위험성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앤더슨 선수가 진짜 잘해줘야만 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자기 몸 상태가 지금은 100%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 뭐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잘할 가능성은 있죠. 근데 네. 어쨌든 길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라는 음.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있는 거고 자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팀 컬러에는 딱 부합하는 자원이지 않나 싶습니다. 앤더슨, 토폴리 뭐 능력 있는 선수들을 일단 데리고 온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인 것 같은데. 뭐 또 부연 설명 하나 더 하면은 제이크 앨런 선수 데려오면서 프라이스 백업도 찾았죠. 그리고 지금 탑4에 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에드먼드슨 이런 선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몬트리올 캐네디언스 기대를 또 해봐도 좋을 것 같군요. 장점을 잘 유지한 보강한 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착실히 약점을 개선한 팀이라고 해서 두 팀을 뽑아주셨는데요. 역시 뭐 약점을 보강했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팀이죠?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어떤 영입이 있었나요?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를 이제 자유계약 시장에서 데려왔고 바비 라이언 선수도 데려왔고요. 트레이드로 마크 스털 선수를 데려오면서 수비 강화했고 이제 다른 FA 선수로는 수비수 스태처 선수랑 존 메릴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중간 라인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이제 시즌 전에. 예. 근데 이런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디트로이트가 1라인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1라인을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만타, 버투지, 라킨, 러킨, 요 1라인이었죠. 근데 요 선수들도 괜찮고 수비 1라인도 지금 흐로네크 선수 많이 뭐 역할 부여담하면서 좋고 뭐 젊은 선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수비 1라인이나 이런 자원들이 꽤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자원을 좀 보강을 하자라는 이제 아이저먼 단장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제 최근 디트로이트에서 큰 약점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해소할 수 있는 영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메스트니코프 선수는 진짜 어디 갖다 놔도 다 잘할 수 있는 포워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는 2라인 센터 역할을 하는데 물론 지금 2라인 센터 나메스트니코프면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전보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3라인에 필필러가 내려가면은 나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라이언 선수도 뭐 아주 기대치가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이제 페리 선수가 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베테랑에서 득점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2, 3라인에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비진이 최근에 진짜 뭐 많이 은퇴도 하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면서 어려워졌는데 스털 선수 단년 계약으로 일단 어느 정도 1라인의 수비 강화 조금 할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스태처 메릴 선수면은 2, 3라인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점을 차근차근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윙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뭐 좀 좋아지고 있다. 물론 올해도 어려울 가능성은 큽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메스트니코프, 라이언, 스털, 스태처, 메릴 뭐 이런 자원들을 여러 영입을 하면서 뭐 약점을 좀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런 평이신데 자 드디어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의 저지를 입고 오신 이현숙 기자님 그렇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웨이 저지가 윙스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게 이거고요. 네. 이거는 91번은 세르게이 표도로프 선수. 표도로프. 예, 지금 체스카 모스크바의 GM을 맡고 있는 GM. 예. 그렇습니다. GM이자 NHL에서 가장 뛰어난 러시안 누구냐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베치킨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지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워낙 좀 현재 지금 현역이기도 하고 조금 임팩트가 좀 세죠. 더 오래 보신 분들은 네. 표도로프라고 하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막 플레이를 많이 본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일한 어웨이 저지라는 또 의미가 담겨져 있군요. 그리고 좀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홈 색깔이죠. 을 홈 컬러로 쓰는데 옛날에는 흰색을 홈으로 썼습니다. 예예예. NHL도.
근데 이제 표도로프 선수는 좀 옛날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오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 부여를 한 번 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군요. 약점을 개선한 팀. 한 팀 더 볼까요? 이번에는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선정됐습니다. 예. 마크 보비에츠키 선수랑 매슈 베닝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근데 뭐 공격진을 많이 쳐냈습니다. 올해 그 바이아웃을 하면서 예. 바이아웃이나 트레이드를 하면서 많이 쳐냈어요. 보니노 선수나 터리스 이런 선수를 쳐냈는데 내슈빌이 지금 색깔이 어느 정도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톱4에 너무 의존하는 전술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톱4에서 무게를 조금 줄인 다음에 공격진에 조금 더 힘을 주자라는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두 시즌 동안 그렇게 내슈빌이 플레이오프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예.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올해는 심지어 이제 예선 라운드에서 탈락을 하면서 최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좀 더 수비를 강한 쪽으로 가자라는 거를 이제 갈래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과잉이었던 센터 자원인 터리스나 보니노를 바이아웃하고 그 캡으로 보비에츠키 베닝 같이 수비진의 깊이를 강화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전히 수비 3명 요시, 에콜럼, 앨리슨 진짜 잘하고 있거든. 3명 모두. 근데 타이놀디라든지 그때 페브로 이런 선수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예. 특히 페브로 선수가 아직까지 탑4에서 역할을 잘 못해줬기 때문에 보비에츠키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이나 터프한 역할이나 작년에는 공격 같은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트는 시즌을 했기 때문에 내슈빌 톱4에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베닝 선수도 수비 지역에서 괜찮은 세 번째 페어 라인으로 전 나오면은 괜찮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슈빌이 움직임 자체는 잘 잡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내슈빌 프레데터스가 이번 시즌 성적이 좀 많이 아쉬웠을 법한데 다음 시즌 준비 이렇게 일단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숙 기자와 함께 NHL 자유계약 시장 현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 쉬었다가 5팀 소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NHL 자유계약 시장 한 주 동안에 어떤 계약과 또 트레이드가 있었는지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 볼 텐데요. 이번에는 과감한 영입을 단행한 팀입니다. 딱 한 팀 뽑아주셨어요? 버펄로 세이버스입니다. 버펄로 세이버스. 이번 시즌 또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 팀인데 과감한 영입을 했다고요? 왜 과감하다고 표현을 드렸냐면은 이번에 거의 탑 9을 거의 갈아버렸어요. 거의 가는 느낌으로. 완전히 다 가르진 않았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전력을 바꿨습니다. 근데 주요 영입을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에릭 스털 선수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테일러 홀 선수 1년 단기 계약을 했고요. 코디 이킨 선수랑 토비아스 리더 선수까지 이제 영입을 하면서 1, 2, 3라인을 채울 수 있는 자원들을 다 영입을 했거든요. 공격수 쪽에 좀 집중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집중이 돼 있고 3라인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리더, 이킨 이런 영입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3라인도 좀 많이 바뀌면서 깊이가 많이 살아났고요. 2라인 센터로 활약할 스털이고 이러면서 아이클 선수가 조금은 센터진의 좀 구원자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톱 6는 진짜 어디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홀을 영입을 하면서 좀 공격진이 좀 일거에 깊이가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 좀 과감한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는 이제 까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조합을 일단은 봐야 돼요. 일단은 사실 버펄로도 마찬가지로 만만찮게 안 됐던 부분이 라인하트 선수랑 아이클 선수를 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너무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1라인에 놓기에는 그냥 둘 다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각 라인의 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더 좋잖아요. 같이 시너지를 내는 것도 좋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홀 선수 들어왔고 스털 선수 들어오면은 좀 이 두 선수를 떼놓는 좀 자원도 마련이 됐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복수의 라인에 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좀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는데 스키너 재계약할 때 괜찮을 거라고
물론 금액적인 부분은 컸지만은 뭐 TNB에서 그 전에 잘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작년 스키너 선수 그냥 아주 오브 쪽박을 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원은 맞춰졌지만 조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유동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수비적인 부분은 몬투어 선수랑 재계약을 했는데 몬투어 선수가 애나하임에서 넘어와서 뭐 몇 경기 활약 안 할 때는 괜찮았는데 작년 풀 시즌은 그렇게 안 좋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리스톨라이는 선수가 수비 지역에서 플레이가 진짜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수비적인 부분, 수비적인 역할을 잘해줄 수 있는 수비수 영입을 하는 한 명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수비진은 그냥 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택했단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과감한 움직임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100% 성공한다는 보장은 약간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 그리고 약점을 결과적으로 보강을 안 했다. 이런 부분 조금 불안 요소로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팀의 주축 선수를 대거 바꾸는 그런 과감한 영입을 했는데 이현숙 기자님은 버플로 세이버스의 수비수 영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버플로 세이버스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4팀이 나옵니다. 평가가 갈리는 보강을 한 팀인데요. 예. 이 지금 결과를 두고 좀 말들이 좀 많은가 봐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물음표라는 얘기겠네요. 예, 뭐 평가가 엇갈린다. 좋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썩 나쁘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팀 보겠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입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가 첫 번째 주인공인데 일단 뭐 주요 영입 선수 보니까 카일 터리스, 예스의 플류에르비, 타이슨 베리, 마이크 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터리스랑 베리 영입을 한 거는 3라인이라든지 퍼 운반 수비수가 좀 적었다라는 약점을 3라인 센터 그리고 퍼 운반 수비수 적었다는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요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단년 계약이라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플류에르비 선수 2년 재계약해서 복귀를 하거든요, 올해. 근데 지난 시즌 리가에서 모습을 보시면은 이 선수가 지금 메탈루크에서 뛰고 있는 유호 라미코 선수랑 같이 라인메이트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그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리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치는 있는데 그래도 그간 모습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간 많은 기대를 받고 출장 시간을 또 부여를 해주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활약이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더 잘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선수도 남아서 사실 에드먼턴 중심 자원이 됐어야만 되는 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돌아온다라는 부분. 근데 성공을 확신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 예. 부분. 스미스 재계약 사실 요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팀이 이 카테고리에 들어왔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십니까? 코스키넨의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빅네임 골리를 영입을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스미스랑 재계약을 했어야 하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돈이면 다른 선택이 좀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제 사실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네. 135만이었나? 그래서 많이 안 듭니다. 단년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 에드먼턴 골리진이 약점이었는데 이것도 현상 유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키넨을 주전으로 밀고 좀 염가에 완전히 백업으로 적합한 자원 뭐 이런 선수들을 계약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불안했던 스미스를 재계약을 했어야 했냐? 네. 물론 이 입장 자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굳이 스미스를 선택해야 됐나라는 저는 조금은 그런 생각입니다. 강한 물음표 마이크 스미스 선수에 일단 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에드먼턴 오일러스 일단 첫 번째로 봤고 평가가 엇갈리는 보강을 한 팀 두 번째 보겠습니다. 캘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캘거리 플레임스는 이번에 크리스 테너브, 야코브 마르크 스트램 선수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예, 뭐 라이벌 팀 밴쿠버의 수비 골리 자원을 쏙 빼오면서 보강을 했죠. 구스타프손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테너브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구스타프손 선수는 공격형 수비수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테너브 선수가 좀 수비적인 기여 부분에서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TJ 브로디 선수도 올해 이제 토론토로 이적을 했죠. 그런 부분이 이제 메울 수 있는 자원인데 어쨌든 수비 기대치 자체는 저는 테너브 선수가 브로디 선수보다도 조금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리고 마르크 스트램 선수도 주전 골리로서 이제
낙점을 하고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주전해야죠. 그렇죠. 네, 뭐 돈도 그렇고 계약 기간도 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테너버의 수비 기여가 이제 밴쿠버의 시즌을 쭉 보시면은 일정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기여를 하지는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캘거리 체제에 생각보다 잘 녹아들지 못하면서 어영부영한다고 하면은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테너버 선수 최근 턴오버가 너무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예. 마르크 스트렘 선수는 제가 마르크 스트렘 선수 언급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은 굉장히 좋은 탤런트긴 하고 옛날부터 이제 유망주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난 시즌 이 NHL 들어와서 제일 좋은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특 A급이었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거리가 돈을 그냥 굉장히 많이 연 3,600만 3,600 연간 600만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요. 비싼 데다가 두 선수 모두 조금 비싼 데다가 장기 계약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테너버 선수는 좀 기복이 있고 마르크 스트렘 선수도 뭐 지난 시즌 이제 여태까지 보여준 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 A급은 아닌데 예. 확고한 주전이냐 하면은 강팀의 넘버원 골리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렇죠. 팀은 아닌데 예. 일단은 뭐 지금 계약 규모나 좀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 수준의 길다. 예. 비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뭐 해줬는데. 적당히 잡았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염이 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잘해야겠네요. 이 두 예. 선수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그동안 좀 보여줬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위험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군요. 캘거리 플레임스였습니다. 다음 팀 보겠습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보강을 한 팀 세 번째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예. 네이트 슈미트 선수랑 브레이든 홀트비 선수가 거의 메인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사실 커넉스가 너무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했던 테너브 마르크 스트렘 선수 나갔는데 나갔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제 디트로이트의 스태처 네. 선수 나갔죠. 예. 그런 식으로 나간 자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냥 뭐 안 잡았어요. 그냥 안 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선수들이 사실 팀 체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던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샐러리를 좀 처리를 하면서 뭐 가는 방향도 이제 이 선수들을 잡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새로운 길을 택했어요. 근데 슈미트 선수 데려온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베이거스에서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저는 이 선수가 워싱턴에서 옛날 워싱턴에서 왜 주전을 자리 못 잡는 이해가 안 됐던 선수인데 네. 베이거스 가서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1라인 경쟁력, 공수양면 강화 같은 부분 다 잘할 수 있는 선수라서 괜찮고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유올레비 선수가 올해 만약에 수비진에서 자리 못 잡는다 이러면 당장 6번째 수비 라인부터 펑크가 나버립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홀트비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좀 정규 시즌에 부진한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때 경기를 확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는 플레이오프 때도 못했고 정규 시즌도 못했습니다. 근데 뭐 결국 이적을 하긴 했어요. 예. 네. 뭐 그동안 이제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적은 탈 수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근데 밴쿠버가 생각보다 골리에 좀 부담 많이 지은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이 어떤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좀 골리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이라는 그렇죠. 말씀을 예전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워싱턴은 근데 그 골리의 경감을 그래 좀 잘하는 팀이거든요. 예. 근데 이 같기 때문에 좀 위험한 계약입니다. 이름값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데 좀 위험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홀트비의 그 성적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고 가능성도 좀 있네요. 스탯이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렇죠. 뭐 더 하락하면 진짜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 그 위험성이 있고요. 댐코 선수도 장기 시즌에서 사실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텐딩에서도 홀트비 영입한 건 저는 해결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커넉스가 저는 전반적으로 슈미트 영입을 하기는 그건 괜찮은데 나머지 빠진 자원이 제대로 되나? 라는 부분에서 올해는 진짜 여차하면 많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좀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이트 슈미트는 좋다. 하지만 이 골텐딩이 많이 불안하다.
브레이든 홀트비가 과연 밴쿠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버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보강을 한 팀, 이제 마지막 한 팀 남았는데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뽑아주셨습니다. 예. 토리 크루그 선수를 영입한 게 거의 메인이죠. 근데 보스턴스였던 이 공격형 수비수의 거의 대명사, 최근에 거의 뭐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크루그 선수가 예. 피에트란젤로 자리에 좀 메우는 느낌이 됐습니다. 그래서 캡을 꽤 절약을 했어요. 피에트란젤 선수와 비교를 하면 거의 한 250만 달러 가까이 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라는 부분. 그리고 크루그 선수가 어쨌든 공격적인 기대치는 피에트란젤 선수보다는 위입니다.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지만 수비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는 최근에 아주 좋지 못했어요. 예. 크루그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1라인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뎁스 차트로 봤을 때는 크루그 선수랑 퍼레이코 선수가 1라인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 좀 떨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좀 저스틴 폴크 선수도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좀 세인트루이스 활약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근데 크루그 선수까지 폴크 선수처럼 애매하게 돼버리면은 장기 계약한 애매한 선수 2명 보유한 상황이 진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평가가 갈리는 카테고리에 세인트루이스를 넣었고, 예, 좀 기대 우려가 양분되는 좀 그런 영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리 크루그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뭐 캡 관리도 괜찮고 뭐 좋은 선수인데, 근데 뭐 다른 것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역시 물음표가 따르는 그렇죠. 지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상황이군요. 전임자의 빈자리를 100% 메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 답도 못 줬다라는 부분이 예. 크겠죠. 오늘 이현섭 기자와 함께 NHL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자유계약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물론 드래프트 리뷰가 주가 되긴 할 텐데 뭐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라 예, 뭐 자잘자잘한 계약이 예,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나오는 대로 또 선별해서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현섭 기자님의 뉴트로전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또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45회, 잠시 후에는 KHL 지난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KHL은 2020-2021 시즌 정규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회 KHL도 소식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KHL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주요 뉴스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정리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소식은 NHL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러시아 출신 선수들이 많이 지명이 됐어요. 예. 예. 그 중에서 좀 어떤 선수들이 좀 눈길을 끌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상위 지명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상위 지명도 많이 나왔고, 근데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옛날에 좀 이전에는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에 뛰고 있는 뭐 캐나다 주니어에 뛰고 있는 그러니까 러시아인 선수 뭐 이런 부분이 좀 상위 지명 많이 됐는데, 올해는 좀 KHL 젊은 선수인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현재 KHL에서 뛰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이 지명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의의가 있지 않나라고 싶어서 이제 굳이 이제 내용을 넣어봤고요. 예. 1라운드에만 현역 KHL 선수가 4명이나 지명이 됐습니다. 1라운드 4명. 예. 어떤 선수들인가요? 스카에서 좋은 모습 보인 아스카로프 선수. 이거 뭐 꼴리 예. 상위 지명이 예상됐던 가장 선수죠. 먼저 이제 러시아 선수 중에 지명됐죠. 11번째 내슈빌. 1라운드 네, 11순위 내시빌 프레데터스에 지명을 예,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계단 떨어졌는데 탑10 진입은 안 됐네요, 결국.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 제일 먼저 뽑힌 선수가 최근에 아스카로프 또 선수죠. 코로나 확진으로 결장하고 있는 아스카로프 그렇죠. 선수인데. 지금 베르딘 선수가 거의 뭐 개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스카는 어쨌든 아스카로프 선수가 뽑혔다라는 예.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로디온 아미로프 선수가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1라운드 15순위 토론토 메이플립스. 예. 살라바트 율라이프 우파의 아미로프 선수인데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살라바트도 최근 코로나 때문에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가면서 위기가 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짜 최강팀 아니면 잘 안 졌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때 아미로프 선수가 1라인 라이트윙으로 나와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 보로베프 선수랑 이제 같이 이제 페어로 1라인에 나오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로프 선수가 뽑혔고 그다음에 20순위로 뉴저지의 무하마둘린 선수 뽑혔습니다. 역시 살라바트. 예, 같이 살라바트에 소속인 뛰고 있습니다. 선수예요. 지금 이 두 선수의 공통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축 선수 부상 공백 코로나 공백 나오면서 역할을 많이 부여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 아미로프 선수는 좀 득점 같은 부분이 있고 무하마둘린 선수도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장신인데 예, 뭐 스케이팅 같은 부분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공격 가담 이런 부분도 좋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기대할 만한 자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1라운드 선수. 4명 중에 1명이 더 있습니다. 그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요? 콜럼버스의 치나우프 선수가 뽑혔습니다. 21순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이제 현재 아반가르트 홈스크에서 뛰고 있는 치나우프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예, 치나우프 선수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요즘 핫하다고 그렇죠.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KHL 9월 이달의 신인 선수로 선정된 선수예요. 예, 참 저는 이거는 진짜 참 재밌는 게 드래프트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드래프트 쇼를 하면은 선수 한 명 한 명 1라운드를 뽑아줄 때마다 하이라이트 살짝 나오고 패널들이 이 선수는 이런 강점 가지고 있고 뭐 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치나우프 선수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뽑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1라운드 지명이라는 거예요. 예, 사실 빨라서도 3라운드 지명이 예상됐던 선수입니다. 빨라야 3라운드인데 1라운드에 들어왔으면 완전 예상 밖의 상위. 예, 케켈레인의 단장이 뭔가를 봤어요. 이 선수에게. 치나우프. 근데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골들을 많이 넣으면서 그렇죠. KHL에서 잘하고는 있습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코스틴 선수, 세면오프 선수랑 3라인이죠, 이 선수가. 그리고 최근에는 또 잘하니까 1라인까지 올라왔는데 마무리 능력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공격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조금 뭐 스케이팅 부분에 조금 약점이 있는데 약간은 좀 위험한 지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KHL 현 선수가 이런 식으로 4명이나 뽑혔다는 부분은 조금은 뭐 놀랍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중하위권 전체적으로 봐도 넵테이ム그의 그로셰프라든가 아니면은 트락토르전에 출장했었던 아크바르스의 아흐탈모프 선수 어제도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어제 경기죠. 요즘 아크바르스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주전골리들이 또 이탈한 상황에서 아흐티아모프 선수가 일단은 주전으로 낙점을 그렇죠.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아흐탈모프 선수 그리고 그 백업에 있었던 미프타호프 선수도 같이 올해 다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아크바르스 또 아르톤 갈리모프 선수가 21살인데 하위권에 또 지명이 됐어요. 예. 그리고 로코모티브의 베려즈킨 뭐 이런 선수도 마찬가지고 좀 준 레귤러급 선수도 뭐 추가적으로 한 3명 정도 선발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생각보다 좀 KHL에서 뛰고 있는 좀 젊은 선수들이 많이 좀 지명이 됐더라고요. 뭐 이런 결과를 봤을 때는 러시아의 주니어 선수들한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기량 자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지명을 하는 건데, 네. 예, 확실히 최근에 좀 젊은 러시아 좋은 자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KHL인데, 진짜 이건 뭐 돌아가면서 팀별로 한 팀씩 돌아가면서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앞에도 많이 언급을 드렸지만 스카, 바리스, 뭐 로코, 살라바트, 그 다음에 뭐 직접적으로 아주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은 뭐 요케리트도 넣으면 넣어야겠죠.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코로나 신음하던 팀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앞서 말씀드린 팀들은 거의 다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나갔어요. 예. 근데 아직 뭐 계속 또 팀이 확진된 팀이 나오네요. 디나모 민스크 같은 경우에도 감독을 포함을 해서 주축 선수들이 코로나로 지금 이탈을 했고요. 예. 아크바르스도 지난 비타지전에 감독 코치진이 좀 보호 차원, 예방 차원에서 벤치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크바르스도 지금 주축 자원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많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디나모 민스크, 아크바르스 두 팀 다 지금 동서부 상위권 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축 자원이 많이 이제 빠지면은 좀 타격이 사실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아크바르스는 어제 졌습니다.
트락토르전에 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전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예, 주전들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카잔홈에서 트락토르에게 좀 지는 거는 타격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특히 이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선수진 그래도 좀 약한 민스크 같은 팀들이 진짜 이런 부분에 타격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가 있거든요. 디나모 민스크는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외국인 선수들이 팀을 이제 이끌어가야 되는 그렇죠. 팀인데 현재 뭐 스푸너, 코즌, 프린스, 메넬 이런 뭐 공수의 주축 외국인 선수들이 다 빠져 있고 예. 여기에 뭐 키릴 보로닌 예전에 사할린에서 뛰었던 그 그렇죠. 선수인데 이 선수 지금 못 나오고 있고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뒤 지금 서부 3위긴 하지만 뒤에서 지금 뭐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리라든지 디나모 모스크바, 요케리트 헬싱키가 막 맹추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위치를 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뭐 디나모 민스크는 일단 6일 동안은 경기가 없어요. 지금 이제 17일부터 일정을 재개하게 될 텐데 만만치 않은 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일정까지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벌써 위기가 한번 찾아왔는데 네. 요거를 한번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쉽지는 않아 지금 보입니다. 전적이 좋지는 않네요. 디나모 리가와 2경기 다 슈트아웃 경기를 했고 최하위 팀인데 소치도 그렇죠. 역시 최하위 2번째인데 졌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아크바르스도 최근에 2승 5패 굉장히 굉장히 좋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춤하는 시점에 코로나로 또 이제 주축 자원까지 빠지기 때문에 네.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서부와 동부 상위권에 있는 디나모 민스크와 아크바르스 카잔이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 KHL에서 가장 핫했던 두 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부 한 팀, 동부 한 팀 예.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순위 변동이 막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 동안. 그래도 좀 눈에 띄는 팀을 두 팀을 소개를 드리면 서부는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브. 서부 컨퍼런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사실 이번 주 KHL 파워랭킹 3위에 오른 팀입니다. 8계단이나 순위가 상승됐고 서부 컨퍼런스 4위까지 순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뭐 코로나 여파로 빠졌던 주축 자원들 지금 다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부상으로 결장했었던 주전골리 에디 파스칼 선수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파스칼 선수의 복귀가 예, 지금 굉장히 기폭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이제 주전 골리로서 영입한 이후에 정말 너무 잘해가지고 2주의 선수 골리로도 이제 선정이 된 바가 있고요. 첫 출장에 셧아웃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좀 1라인 에이스에 가까운 역할을 해주는 코르시코프 선수. 이 선수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입 이후에 굉장히 꾸준한 활약 보여주는 트카초프 선수가 있죠. 그리고 수비력 같은 부분에서도 좋은 기여가 되는 공격수 두 명인 페에르비, 란데르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톱6 공격수가 그러니까 1, 2라인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상승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수비적인 선수들도 수비 지역 선수들, 오타마, 라피코프 이런 선수들도 공격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부분도 마르체콘 선수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위협적인 공격 옵션이 계속 생기는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코모티프가 좀 초반에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코로나19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잠시 좀 고비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이후에 다 복귀가 됐고 뭐 요즘 라인업 보면 거의 완전체를 이룬 듯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정점은 앞서 말씀 주신 주전골리 파스칼 선수. 파스칼 선수가 출장을 하면서 지금 최근 4경기 다 이겼어요. 근데 더 고무적인 건 4경기 다 2실점 이하. 팀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중에는 막 요케리트 이런 팀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디나모 모스크바전도 있었고요. 그렇죠. 4연승에 강팀들이 꽤 있었는데 그렇죠. 원정 어마어마하죠. 경기도 3경기나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입니다. 다음 동부 컨퍼런스에서 또 한 팀을 봐야 되는데요. 어떤 팀인가요? 메탈루스크 마그니토고르스크입니다.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도 동부 컨퍼런스 6위에서 4위까지 지난 한 주 동안의 순위를 끌어올렸고 이번 주 KHL 파워랭킹 1위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9계단이나 상승했어요. 예, 뭐 최근 3경기 보시면은 스카 앞토밀리스 체스카 잡았다. 끝났습니다. 그냥.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뭐 그냥 다 끝났고요. 골텐딩 여전히 올키누오라나 코시치킨의 페어가 괜찮고
1, 2, 3라인에서 사실 많은 득점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 공격진의 깊이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부분, 네. 이 부분이 사실 메탈루크의 굉장히 큰 강점이고요. 플로트니코프 선수 제외하면은 1, 2, 3라인의 공격수들이 대부분 수비적인 기여도 일정 부분 이상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상대방 지역에서 압박을 건 이후에 턴오버를 만들고 그거 뭐 골로 쉽게 만드는 양상, 그런 양상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올해 메탈루크의 좀 특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요게 체스카한테 먹힌다라는 부분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공격적인 운영이. 오늘 새벽이었는데요. 그렇죠. 체스카 모스크바전 6대4 승리를 거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였습니다. 예, 뭐 그날 경기도 그렇고 그 전 맞붙었던 체스카, 그러니까 체스카 아레나에서 펼쳐졌던 원정 경기에서도 4대2 3피리어드에 승리. 예. 4골을 몰아치면서 한 피리어드에 그냥 순식간에 기세를 딱 상대방이 턴오버를 유도하면서 기세를 딱 잡아가지고 경기 잡는 흐름을 체스카를 상대로 보였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어마어마한 의미, 수비의 체스카라는 그 컬러를 생각을 하면은 진짜 대단한 모습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메탈루크를 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체스카 모스크바가 최근 계속 최강 팀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유는 강력한 수비력에 있는데, 그렇죠. 뭐 올 시즌에도 체스카 모스크바가 최저 실점 1위 팀이거든요. 15경기에 28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메탈루르크와의 2경기에서만 10실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3경기에 18실점인데 야, 메탈루르크가 체스카 수비를 상대로 대단한 좀 득점력을 자랑했습니다. 보로베프를 이제는 재평가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네. 이 체스카가 귀신같이 잡아내는 뭔가 모습이 지금 나오고 체스카 있어요. 천적으로 메탈루르크가 좀 그렇죠.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체스카가 15경기 12승 3패거든요. 개막전 아크바르스한테 연장패했고 그 정규패가 2번인데 그 2번이 다 메탈루르크한테 그렇습니다. 당했어요. 아무튼 체스카로서는 좀 고민이 될 만한 상대가 좀 되고 있고, 저는 오늘 밤에 좀 기대가 됩니다. 메탈루르크가 이제 오늘 밤 11시에 아반가르트 옴스크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이 비하인드넷 이번 회차 아마 업로드가 될 시점이면 이 경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메탈루르크가 아반가르트와의 앞선 2경기에서 0대4, 0대2로 다 완패를 했는데 2경기에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3차전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에 아반가르트가 오늘 또 메탈루르크를 요리한다면 그렇죠. 이 체스카, 메탈루르크, 아반가르트의 이 먹이사슬 관계가 재밌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 네.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은, 만약에 체스카가 서부를 일찌감치 제압을 하고 가가린컵 결승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동부 결승 메탈루르크 대 아방가르트면은 그때부터 뭐 체스카는 제사 지내야 돼. 그때부터 아방가르트의 승리를 아주 기원해야 되지 않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재밌는 지금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또 KHL 상위권 팀들의 지금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KHL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가올 한 주도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는 245회, 잠시 후에는 박김찬 PD와 함께 국내 실업부 대회 리뷰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실업팀들 간의 대회가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2020 제65회 전국 일반부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지난 10월 11일 일요일에 안양 빙상장에서 시작됐고요. 지난주까지 예고해드린 대로 10월에 총 6경기가 안양, 목동, 고양을 오가면서 진행됩니다. 이제 1주차 2경기가 끝난 셈인데 오늘 지난 2경기 리뷰를 하고 또 다가올 목동 2경기 프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박김찬 PD님이 온더스포츠 중계방송을 위해서 또 현장에서 또 지켜봤고, 저도 월요일에 이제 안양빙상장에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죠. 일단 경기 정리를 해드리면 10월 11일 일요일에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안양한라가
이동구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해서 조민호, 또 이 피리어드에서도 후반에 남이두, 이현승, 신상우 선수의 3골이 연달아 나왔고요. 하이원이 3피리어드에 나성목 선수의 골로 한 골을 만회를 했는데 이후에도 뭐 김민철, 이현승 선수의 추가골이 나왔고 최종 스코어 7대1로 안양 한라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유효 슈팅 수가 65대8, 한라가 크게 앞섰고요. 한라는 황현호 선수가 7세이브 1실점, 하이원은 이한백 선수가 나와서 58세이브 7실점을 기록했네요. 한라의 이현승 선수가 2골 1도움, 제일 많은 포인트를 올렸고 6명의 선수가 멀티포인트를 기록한 한라였습니다. 한라의 남이두 선수가 이날 한라 입단 후 공식 경기 첫 골을 터뜨렸어요. 2포인트 올렸습니다. 한라의 악재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최진호 선수가 1피리어드 초반에 내측 인대 부상을 입으면서 뛰지 못했습니다. 한라는 남은 긴 시간을 수비수 4명으로 치러야 했던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7대1 전력차가 좀 크게 드러났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박힌천 PD님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말씀 그대로 슈팅수에서도 나왔죠. 65대8. 1피리어드에 하이원이 때린 슈팅 수가 1개. 1개. 야. 예. 그다음에 뭐, 3개. 뒤로 갈수록 나아지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2피까지는 뭔가 한라의 그런 압도되는 분위기, 그리고 한라가 계속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뒤 흔드는 그림으로 흘러갔고요. 예. 예, 뭐 중계에서 오솔길 해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이원은 뭐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루키로서 들어와 있었고 이제 데뷔전을 치른 선수들이 10명이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1, 2피리어드를 좀 호되게 두들겨 맞아 보면서 조금 내성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러면서 3피리어드에서 조금 더 적응된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에는 단 한 번의 찬스, 깔끔했던 공격 전개가 골까지 이어지는 그림까지 나와서 예. 하이원은 그런 부분 한 장면이 나왔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을 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야 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긴장감이나 뭐 상대의 압박이나 스피드나 이런 게 기존에 겪어왔던 경기 스타일과는 많이 달랐던 예. 거다 보니까 하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기였을 것 같고요. 한라는 뭐 아시아리그 하듯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1피리어드 초반 이제 최진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번 대회 좀 참가가 어렵다고 하네요. 어허. 네. 10월 대회는 일단 출장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디펜스 4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난주 월요일까지 그렇게 운영이 됐죠. 예. 걱정이 좀 클 것 같고요. 하이원은 좀 체력적인 부분이야 뭐 이제 경기를 뛰고 훈련을 하면 더 올라올 테니까 조금 더 전체적인 밸런스나 레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한백 골리가 고생을 많이 했죠. 오랜만에 공식 경기에 나와서 58세이브 7실점입니다. 네. 대학교 동계체전 고려대와 결승전 이기고 우승하고 환호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지금 오랜만에 공식 경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만큼 경기 감각이나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리바운드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세이브도 많이 보여줬었고 7실점 하긴 했지만 개인 목표는 5실점까지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3피리어드 중후반까지 그게 목표치가 이뤄지나 했는데 막판에 선수들 전원이 체력 고갈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20점을 더했죠.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채찍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한백 선수는 박힘찬 PD님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애정이 있는 선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고 또 대학 동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쭉 보고 봐왔던. 또 개인적으로 동호회 활동할 때 여러 가지로 또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았던 좋은 팁을 많이 알려줬던 꼴리기도 하니까요. 애정이 많이 가죠. 좀 많이 좀 지도도 받으셨군요. 네. 그런데 리바운드가 문제다.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평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리바운드 컨트롤 안 되는 거는 선생님의 문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 같이 해보면서. 아무튼 이한백 골리가
뭐 65개 유효 슈팅을 받았으니까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또 한 경기에 네. 한 2, 30개 나오는데 네. 예, 거의 한 혼자 2경기 뛰었죠. 네.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양한라와 하이원 경기가 첫날 개막전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바로 다음 날 12일 월요일에는 안양한라와 대미형 킬러 웨일즈의 경기가 역시 안양빙상장에서 있었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0대0 균형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3피리어드 초반에 한라 김형준 선수의 아주 강력한 슈팅이 꽂히면서 선제골이 됐고요. 이후에 대미형 킬러 웨일즈가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서 신상훈 선수의 쇼트핸디드 골이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한라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3피리어드 종료 직전에 신상훈 선수가 또 한 골 추가했고 최종 스코어 3대0 안양한라가 승리하면서 이번 안양 2경기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유효 슈팅 수 40대 11 역시 한라가 많이 앞섰고요. 한라 황현호 선수가 또 나와서 10세이브 셧아웃을 했고 대명은 박계훈 선수가 나왔는데 37세이브 3실점 기록됐습니다. 한라의 김영준 선수 말씀드린 대로 선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고 신상훈 선수가 쇼트핸디드 골 포함해서 2골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사실 2피리어드까지 0대0의 스코어가 말해주기도 했는데 대명이 좀 잘 버텼는데 실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라가 아무래도 좀 스케이터 숫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이렇게 버티면 대명에게 3피리어드에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조재영 해설위원가 이제 경기를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3피리어드 3골 한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누가 숫자가 적은가 모를 정도로 네. 예, 한라가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또 흔들었죠.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디펜스 4명이라는 부담감이 예, 포워드 선수들한테 더 책임감을 갖게 해서 수비적인 좀 가담을 더 맡아주는 역할이 더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던 것 같고요. 공격수들의 예. 수비 가담. 전방부터 계속 압박을 넣어주고 뭐 패스길이나 아니면 나오는 길목을 잘 차단을 해주면서 오히려 거기서 나오는 턴오버들이 본인의 퍽 소유권을 가져오게 만들고 예. 그게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점유권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한라가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대명은 스스로 좀 제발목이 걸려 넘어지는 느낌이 많이 있었죠. 턴오버도 예. 많이 있었고 미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들이 뭐 본인 스스로들의 그런 준비가 부족해서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예. 한라 공격진들이 그만큼 압박을 잘 넣어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들 4명들도 좀 부담을 덜 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조영건 선수의 경기 후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격수들이 수비적으로 좀 많이 적극적으로 해줬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수비수들이 기존에 이제 안양한라 수비수들이 좀 공격적인 역할을 좀 많이 해주면서 전날 하이원 경기에서도 이동우 선수가 공격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좀 털어내면서 수비적인 임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무리를 하지 않는 예. 혼자 막 이렇게 몰고 나가서 뭐 이렇게 턴오버 되거나 이런 장면들을 애초에 예, 차단을 했던 게 좀 더 예, 효과적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대명은 첫 실점 이후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게 보였죠. 멘탈적으로나 전체적인 경기 운영하는 흐름이 좀 많이 흔들려 보였고 파워플레이 찬스가 왔을 때 조금 급하지 않았나. 다급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게 바로 턴오버로 이어졌죠. 쇼트핸디드 골 네. 이어졌습니다. 뭐 신상훈 선수가 또 잘 끊어내서 이렇게 예, 잘 넣은 것도 있지만 네. 그 전에 턴오버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예, 단순히 뭐 훈련 부족 뭐 아니면은 뭐 경기 감각 부족 이런 거는 핑계가 안 될 것 같고요. 세 팀 다 똑같은 상황에서 훈련 경기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대명은 뭐 지난 시즌까지도 아시아리그에서 보면 쇼트핸디드 골 실점이 꽤 많이 나오는 팀인데 예, 쇼트핸디드뿐만 아니라 턴오버로 되는 역습 상황을 많이 네. 맞았었죠. 근데 이게 특히 또 한라전에서도 안타까운 그랬었고. 건 굉장히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쇼트핸디드 골을 허용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왔는데 뭐 동점을 만들거나 앞서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거기서 한 번의 턴오버로 그냥 넘겨져 버리는 네. 그런 양상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추격하는 타이밍 때 시간은 충분했거든요. 예. 네, 추격하는 타이밍 때 예, 본인 스스로가 이제 페널티를 범하면서 오히려 좀 더 추격의 의지를 스스로 꺾여지는
그런 흐름이 이루어져서 더 안 좋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전체적으로 뭐 슛을 때려야 뭐 골이 들어갔던 거 말 텐데 한 경기 11개밖에 못 때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공격 지역 진입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슬라전에서 나왔던 슛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양알라가 이렇게 선수 숫자가 부족하고 디펜스가 4명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이원이 유효슈팅 8개, 대명이 유효슈팅 11개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안양알라 네. 상대로 지금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슬라전 들어가서 때린 거는 하이원이 더 있었을 정도로 예. 대명이 공격 지역 진입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던 경기였네요. 예. 대명이 좀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박경골리에 또 존재감이 있었어요. 네. 뭐 30점 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골들이 많았죠. 두 번째 그 쇼텐디드 골이야 뭐 단독이니까 그거는 뭐 복불복이라 치고 세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뭐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수비수들하고 엉키면서 좀 자세를 못 잡는 바람에 예. 그래서 뭐 벌어졌던 실점이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실점 장면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밖에 이제 좀 다른 골리들과 달리 좀 안정감이라는 게 좀 느껴질 정도로 듬직한 국밥 같은 요새 국밥이 든든한 듬직한가요? 든든하게 요새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국밥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해진다. 네. 그런 느낌의 이날 이게 대명의 보여줬습니다. 베스트 플레이어로 또 박기훈 선수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날은 이안배 골리가 받았었고 한라를 만나면 이 골리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한라 워낙 공격진들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이번에 그 하이원과 대명을 보면 이제 한라는 거의 뭐 새로 들어온 선수가 없다시피 하기 없었죠.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반면에 하이원과 대명은 선수가 많이 바뀌었고 좀 루키들이 어리고 많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들어왔죠. 데뷔전 아까 얘기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아쉬웠죠. 이름이 거의 언급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이원의 뭐 이안배 골리들이야 뭐 당연한 거고. 근데 뭐 포워드나 디펜스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언급됐던 선수가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나성국 선수밖에 없네요. 골 넣었으니까. 예. 근데 뭐 각자의 역할을 잘 소화했냐라고 하면은 뭐 본인들의 것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스스로 긴장을 했던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했던지 아니면은 뭐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던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요. 스포츠는. 그래서 좀 더 기대보다는 좀 존재감이 덜했다. 네. 미미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더 치르고 적응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제 대회가 끝나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루키 선수들의 좀 분발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군요. 엊그제 이제 한라와 하이원 경기에서 하이원이 이제 좀 페널티가 많았었잖아요. 예. 그때 이혁진 선수가 이제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나와서 앞선에서 슛블럭을 연속 3개를 막아내는 걸 보고 박상진 이후로 슛블럭 도사가 또 나왔구나. 그런 생각은 좀 하게 됐네요. 박상진 선수도 하이원 출신이죠. 네. 그쵸. 그 뒤에서 빵빵 때리는데 디펜스들이 그거를 스케이트로 다 막아내는 걸 보고 그걸 연속 3개를 막더라고요. 예. 또 나왔구나. 다음 경기 이혁진 선수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페널티 킬링 상황에서 이혁진 선수 공격 보겠습니다. 능력도 굉장히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안양 2연전에서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안진희 선수의 역할이었는데 김기성, 김상욱 선수와 줄곧 이제 호흡을 맞췄던 그쵸. 안진희 선수가 과연 어떻게 홀로서기를 할 건가, 어느 선수와 이제 호흡을 맞출까 좀 그게 궁금했는데 이번에 안진희 선수가 더블 시프트를 뛰더라고요. 그렇죠. 선수가 없으니까요. 아이스하임이 좀 공격수 가운데 가장 많았던 부분, 뭐 팀 내에 좀 달라진 역할을 또 한번 실감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민호, 신상훈, 빌 토마스 이 세 선수의 라인이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빌 토마스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입장이거든요. 모두가 높게 평가하죠. 네. 저는 그 라인의 핵심은 빌 토마스라고 항상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신상훈 선수의 득점왕이 가능했던 거 이런 부분이 빌 토마스 선수의 상당한 지원이 있었다. 근데 토마스 선수가 빠졌는데 이 신상훈, 조민호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펼쳐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뭐 물론 위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만 뭐 그래도 현재 하이원이나 대명을 상대로는 여전히 통한다라는 것을 또 실감했던 한라가 2년 전이었던 것 선수들이 같습니다. 좀 빠지면서 공격진 기존의 라인들이 많이 깨졌잖아요. 네. 하지만 깨지지 않았던 유일한 라인 문국한, 이현승, 박진규 라인. 네, 그 라인이 깨지지 않았기에 가장 활약이 좋았던 하이원전 대단했죠. 네,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호흡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요 라인을 통해서 볼 수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라로서도 이 바뀐 라인에 대해서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이어질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한라는 여전히 네, 강하다. 한라 걱정은 하는 게 숫자가 아니다. 적어도 네. 여전히 세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스키 해설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라인이 무슨 의미가 있냐? 문국한, 박진규, 이현승 라인이 4라인에 있다가 2라인에 올라온다 한들 뭐 다른 라인이 밑으로 내려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뭐 각 세 팀의 모든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 안양 두 경기에서 봤던 것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경기가 계속되면 팀들 간의 전력 차가 좁혀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경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네.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10월 대회는 거의 뭐 프리시즌 게임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고요. 예, 예, 본격적인 건 11월 대회에서 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는 경기 안내를 해드리고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동에서 두 경기가 펼쳐질 텐데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경기 대명 킬러웨일즈 대 하이원의 경기가 먼저 펼쳐집니다.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아마 두 팀 다 서로 1승 상대로 보고 있겠죠. 네, 서로 지금 첫 승을 노리고 있고 특히나 하이원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대명전에서 첫 승을 노릴 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경기 이제 중계 준비하면서 예고편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 예고편 타이틀이 뉴키즈 온 디 아이스입니다. 뉴키즈 온 디 아이스. 네, 어. 약간 패러디 뉴키즈 온 디 네. 뭐라겠나요? 네. 그래서 루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게임의 타이틀 키워드가 아닐까 싶고요. 예. 예. 대면 킬러웨일즈에 이제 베테랑 선수들도 많이 있지만 루키 선수들이 뭔가 좀 보여줘야 안정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루키 선수들이 막 흔들리면은 베테랑 선수들이 그거 멘탈 잡아주다가 경기 끝나버리고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면 킬러웨일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루키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이원은 다 루키니까 본인들의 경기력을 빨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들을 빨리 보여주는 게 우선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루키들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서로 첫승 제물로 삼고 있을 거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에서 좀 분위기 반전이 있어야 다음날 한라와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 복수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 싶고요. 끌어올려야죠, 빨리. 그리고 콜리진 싸움에서는 뭐 박계훈 선수가 워낙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명이 좀 더 전력적인 우위가 있는 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선수들이 뭐 김병건 선수나 신상윤 선수, 뭐 윤재현 선수나 이혁진 선수 등등 빠른 선수들이 얼마만큼 대명의 그런 장신 수비진들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가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누가 이기든 의미는 있습니다. 김범진 감독 대행의 첫 승이냐, 그렇죠. 안현민 감독의 첫 승이냐. 네, 이 경기에 나오겠네요. 감독 네. 인터뷰 한번 준비해야겠네요. 네. 서로가 서로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 네. 그런 한판 대결이 대명 킬러웨일즈와 하이원의 경기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19일 월요일 오후 2시 경기로 바로 이어서 한 경기 더 있는데 역시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 한라가 이번 대회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일단 한 경기 3대0 한라가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일주일 만의 경기예요. 네. 대명한테는 일단 연속으로 이틀 동안 경기가
치러진다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빨리 경기력 올리는 게 급선무인데 체력보다도. 네. 일단 경기 일정에서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있다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이원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한라전의 분위기가 많이 좌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월요일 때처럼의 경기는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 피리어드까지는 그래도 뭐 수비적으로나 골텐딩이나 뭐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네. 문제는 이제 공격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가 어떻게 해법을 찾느냐가 관건이니까요. 대명에서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것 같고 네. 안양할래는 이제 부상 조심해야죠. 지금 4명밖에 없는 수비진에서 한 명이라도 더 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포워드에서 예전에 무슨 어떤 경기였죠? 이영준 선수가 디펜으로 내려와서 경기한 적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 대회에 포워드 중에 누가 디펜스로 자리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4명으로 그냥 네. 교체를 하더라고요. 30초씩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려면은 부상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가을 날씨인데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명전에서 이제 한라 디펜스들의 페널티가 좀 스스로 좀 위기 상황을 만드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런 페널티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한라의 과제이기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수비수들의 페널티가 좀 있었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명은 5대5에서 힘들면은 뭐 파워플레이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리고 연세대와의 연습 경기에서 또 파워플레이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창조해냈던 그런 대명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한라전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전 포인트를 찝어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 안양 두 경기의 내용과 결과를 봤을 때는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서는 대명보다는 하이원이 그래도 우위에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저는 대명과 한라의 이 두 번째 경기가 사실상 이번 대회 우승팀을 결정할 경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뭐 한라가 이날 대명을 꺾으면 3연승으로 10월 대회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 네. 그 대명이 만약에 승리한다면 우승팀의 결정이 마지막 고양 2연전에서 하이원이 이제 키를 쥐게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만약에 이제 한라가 뭐 3연승까지 해내고 우승 확정이 된다면 저는 마지막 고양 하이원전에서는 뭐 김영찬이나 심연섭 골리의 어떤 출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대명과 한라의 경기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이번 대회 11월 대회까지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앞서 예고해드린 목동 두 경기도 18일 일요일 오후 2시, 19일 월요일 오후 2시 다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생중계가 진행되니까 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 일요일 날 한 500분 넘게 들어오시길래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봐주시는구나. 월요일은 이제 또 업무 보시고 이제 보시기가 직장생활 어렵죠. 하시니까 보시기가 어렵겠구나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다들 사무실에서 몰래 일 안 하고 이거 다 보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고요. 네. 그만큼 일요일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만큼 또 그 한라 대명 그 또 신흥 라이벌 구도가 또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중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즐겁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목동 경기, 고양 경기도 중계 잘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유튜브 중계 채팅창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토론도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앞으로 아이스하키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토론과 또 선수들 응원과 뭐 양팀 팬들의 기싸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욕만 안 하신다면 욕하면 제가 다 차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도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원해주신 분도 있었다고요? 네. 그 안양한라 대명킬러 LG 경기 때 김혁 팬분이신 것 같은데 아이디가 모시모시. 네. 일본 팬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슈퍼챗이라는 후원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후원을 주셨습니다. 아,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후원이 있습니다. 기능이 그렇군요. 있어서 슈퍼 챗. 네. 아. 그래서 멘트와 함께 이제 후원금을 전달하는 이런 기능인데 과감하게 또 이렇게 10만 원을요? 원정팀에도 불구하고 이야. 네. 감사합니다. 와. 준비하는데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번에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골리 위쪽에 네. 천장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돼서 전에도 몇 번 쓰긴 했는데 많이 쓰진 못했고요. 네. 근데 이게 목동하고 고양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면서요. 이게 그 지난번에 아시아리그 때 네. 아시아리그가 이제 골판독 제도가 도입이 되고 처음에는 뭐 각 팀 알아서 해라 뭐 저 자율적으로 맡겼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골판독을 해야 된다라고 바뀌면서 각 팀마다 이제 뭐 천장에다가 카메라 설치한 팀 안양알라처럼 그렇게 한 팀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골대 뒤에 카메라를 높게 세워서 운영한 팀도 있는데 예. 안양알라는 이제 돈 많이 들여서 그렇게 천장에다 설치를 한 거였고요. 리뉴얼하면서 그리고 요게 이제 경기장이 각 구단 게 아니라 각 지자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불가능한 데도 있고 뭐 서울시와 고양시의 또 협의도 있어야 의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목동과 고양은 이제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골대 뒤에 따로 설치를 해야죠. 예. 천장에 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쁜 그림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쁘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안양에서 이제 위에서 내리 쏘니까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쨌든 뭐 목동 두 경기 또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 온더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또 현장에서 취재하고 경기 보고 또 다음 주에 전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5회 오늘 다룰 내용은 모두 풀었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은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비하인드 더 넷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채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영상으로 또 많이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온더스포츠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의견, 후원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245회 이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